정치마수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돌입했는데요. 네, 깜깜이 기간이에요. 예, 깜깜이라는 말을 요새 잘 예. 그 야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상황이 좋으신 것 같으니까요. 여론조사가. 뭐 야당 측의 판단은 승리를 하시는 거죠?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좀 앞서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미 판세는 많이 기울어졌다. 차이가 많이 난다. 예. 그것도 많이 뭐 기울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게 뭐 선거라는 게 뭐 항상 뭐 그렇습니다만 끝나봐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은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뭐 사회과학을 했던 예. 사람으로서 따지고 본다면 근거라는 게 결국 여론조사일 밖에 없잖아요. 예. 여론조사는 뭐 수치를 낭독하기 그렇습니다만 모든 여론조사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방향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은 어떤 정권 심판 내지는 견제론이 정권 지지 또는 옹호론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그 큰 틀에서 전혀 변동이 없고 예. 그다음에 중도층이라든지 여성층에서도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많이 앞서로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좀 많이 판세가 기울어졌다고 봐요. 여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어떤 반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당은 샤이 진보표가 있다. 예. 여론조사 결과는 이제 많게는 한 20%포인트 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내부 조사 결과는 좁혀지고 있고 예. 한 10%포인트까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더 좁혀지고 있다. 예. 그래서 40대, 50대가 투표에 얼마 정도 참여하느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찍어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동렬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 추세에 따르면은 부산과 서울이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부산 같은 경우는 김영춘, 박형준 후보가 대충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예. 그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 불법 사찰 문제라든지 LCT 또 관련이라든지 그렇지만 이제 서울의 박영선 후보하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역시 이제 그 이유는 대표적인 게 부동산 민심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예. LH 사태에 이어서 김상조 정책 실착 문제 때문에 이게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역시 이제 핵심 변수는 투표율이죠. 예. 과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사전 투표율이 예.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핵심은 20대, 30대가 과연 투표에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그리고 예. 누구에게 찍을 것인지 이 예. 부분이 핵심 변수가 아닌가 자, 생각이 그 됩니다. 말씀을 배 교수님이 해주셨으니까 그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야당은 사전 투표율 높은 건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내고는 얘기 못했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게 맞죠? 야당은 과거에 보면 그렇죠. 사전 투표율 높은 것을 굉장히 싫어했죠. 그리고 싫어했죠? 그 뭐 네. 사실 나가봐서 청년들이 많으면은 아이고 졌네 뭐 이렇게 네.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여론조사를 굳이 믿는다면은 예. 그걸 근거로 본다면 다 뒤집힌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 30대에서도 그 완전히 이 정부에 실망한 계층 청년들이 완전히 나서서 이번 투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분노 투표, 예. 응징 투표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지금 자꾸 뭐 좁혀졌다 하는 이야기는 예. 여당에서는 결국은 여론조사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은 예. 민주당 여권을 지지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아예 투표자에 안 나오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현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예. 우리도 쪼개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따박따박 2%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에 반영이 될 건 거의 다 됐다라고 봐요. 신 의원님 보시기에는 20대 사전 투표를 지금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계신 거 맞죠? 야당이. 그렇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몇 년 전만, 몇 년 전이 아니죠. 당장 몇 달 전만 몇 달 전만 예. 해도 젊은 층이 나오면 손해 볼 것이다. 이거 걱정되는데 예. 했던 야당이 완전히 호기를 만난 거. 이게 참 민심이라는 게 몇 달 새에 이렇게 바뀔 수는 사실 좀 저도 정치를 했던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워요. 예, 민심이라는 무서운 게. 부분이 있죠. 아 정말 무서워요. 예,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20대 지금 사전 투표는 근데 여당도 또 뭐 계속 독려를 한다는 어떤 근데 맞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이번 선거가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여당도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범진보 진영의 단일화를 성공했고, 그리고 야권도 범보수 야권 단일화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후보 단일화를. 그래서 1대1 대결로 붙으면 통상 51대 49에 박빙의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이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봐도. 그렇다면은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그렇게 많은 격차가 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전망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역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투표를 할 것인가, 예. 그리고 20대, 30대들이 투표를 그대로 할 것인가. 신의원님 방금 분석은 네. 이 너무 차이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많이 지금 나니까. 여론조사상이요. 네네. 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예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분석하셨는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동의하십니까? 보니까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한 세 가지 부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첫 번째는 그래도 민주당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예. 그래서 굳굳하게 투표를 한다라는 그런 층이 있는가 하면은 실망해가지고 에이 나는 이번에 투표 안 하겠다라는 예. 그런 층. 예.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오히려 반발 심리로 야권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런 세 부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근데 이게 그대로 20대, 30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돌려보겠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 전략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이게 결국은 이번 선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번 선거가 대선의 전초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입니다. 예. 그리고 곧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대선에 승리한 정당이 결국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지더라도 또는 뭐 이기더라도 잘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상당히 부동산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동산 정당, 부자 정당, 웰빙 정당 하면은 국민의힘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기본적인 인식이.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지금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계속해서 지금 민주당이 고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과연 그렇다면은 민주당 대신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혁 정당으로서 예. 우리 국민 유권자 특히 이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국민의힘을 대안으로 볼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투표율에 있어서 제가 하나 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1, 2, 3번 분류를 나누셨는데 네. 어떻게 해도 야당으로 야당 표를 찍지 않는 분들 그분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벌어지면 어차피 야당을 찍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밴드웨건 효과냐, 예. 언더독 효과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밴드웨건 효과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잘하고 있으니까 이긴 쪽에 가자. 예. 언더독 효과는 뭐 약자에다 표를 좀 주자라는 예.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실망감 예. 그런 부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 캠프에서도 지금 상당히 격차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예. 10%포인트까지 좁혔습니다. 예.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게 계속 던지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이 뭐 어느 정도 위력을 발휘할지. 그런데요. 우리가 역대 선거를 보면요. 이변도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2016년 선거 때거든요. 예. 총선 때. 그때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당시에 새누리당입니다.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였어요. 예. 그래가지고 다들 여론조사 기관도 그러고 언론사들도 그러고 그리고 평론가들도 그러고 150석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122석. 예. 그리고 민주당은 123석으로 오히려 역전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이제 종로에서 정세균 후보하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붙었거든요. 총선에서. 예. 근데 17%포인트를 졌어요. 근데 막상 또 뚜껑을 까니까 11%포인트 역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 계속 얘기하면서 근데 지금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러려면은 여권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신이 나야 돼요. 다시 예. 말하면은 아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위기구나. 우리가 내가 나서서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그래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면 예. 맞아요. 그건 맞는데 대통령의 지지율도 떨어졌고 정당의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아예 실망해서 야, 내가 나가봐야 뭐 별로 영향을 못 미치겠네. 이번은 건너뛸까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제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 참고로 2011년도에 오세훈 씨가 시장 그만두고 나서 그때 보궐선거에 48.6%예요. 예. 서울시장 예. 투표율이. 이번엔 제가 볼 때는 50만 넘긴다면 그나마 뭐 넘기지 않고 50에서 55% 절대로 볼 걸 보는 거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율은 참고로 지난해 4.15, 예. 4.15 총선 때 작년 4.15 총선 때 전국에서 26.69%, 26.7%가지만 서울은 27.3%가 나왔어요. 내일하고 모레 적어도 20%에서 25%의
나오고 그런 정도 사전 투표율이 나오고 그 구성 비율이 젊은 층들이 20, 30대가 많다면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야당의 우위가 확실해질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아까 그 이해찬 대표는 아예 지금 보십시오 말씀하신 게 전번에는 왜 거의 다 이겼네 했다가 또 말을 바꾸시잖아요. 뭐냐? 요번에요 보선 저도 대선 힘들어지는 것 아니야. 이게 뭐냐면은 경험이 많은 이해찬 대표는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부자 몸조심 하실 텐데요. 이 어떤 대형 악재 갑자기 돌발적인 그런 게 없으면 승기를 굳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이게 한 열흘 정도 그리고 그 투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될 때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큰 선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권자들이 심정 형성이랄까 마음을 어느 정도 굳히고 있고 TV 토론도 그런 걸 자기의 확인하는 거지. 거기서 바꾸는 경우는 사실은 진짜 부동층 얼마 외에는 없다는 게 거의 정책으로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어제 그 여야 후보들 서울시장 후보들 뭐 이 발언 가지고 약간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문제가 될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혹시 준비돼 있으면은 박영선 후보랑 인점포를 만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무인점포를 만들게 되면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주말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하고 시간이 많이 나는 것이지 일자리가 줄지 않습니다. 또 오늘도 제가 그 번역을 해서 AI가 이것을 편집하는 회사를 소개를 한 것인데 무슨 AI 번역기를 소개했다고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 또 그걸 갖고 20대 청년들한테 마치 제가 무슨 일자리를 뺏는 사람인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용산 참사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이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자, 신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오세훈 후보 발언 들어보셨는데 이 어떤 강성우파의 분석, 시각을 좀 공유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갔는데 어떠세요?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으로서 당시 2009년도 시장이었으니까 저도 그때 기억납니다만 그때 왜 보상비 때문에 철거민들이 왜 5층 빌딩의 옥상에다가 막루 설치하고 화염병 던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걸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저걸 좀 정교하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격 폭력 시위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화염병 쌓아놓고 신나 갖다 놓고 그 왜 던져갖고 용산에 8차로 뭐 몇 번 그 점거하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데 똑같은 무게로 사실은 이제 진압을 잘못한 게 과잉 진압이에요. 과잉 그렇습니다. 2009년 1위라는 게 저도 기억나요. 거기에 대한 시각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자기 딴에 설명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을 잘못한 거지 저게. 그래서 잘못한 거 이게 오늘 보니까 어디 뉴스에 보니까 본인이 설명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보는 시각이 저분의 시각 자체가 강성우파의 시각을 공유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런 설명에서 진압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는다는 그 본질은 저분의 어떤 그 사고관이 어떤 약자나 어떤 그렇게 볼 수도 저는 뭐 그렇게 보려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악의적인 게보다는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못 갖췄다는 건 분명하고 그다음에 다 똑같은 무기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위도 굉장히 과격했고 화염병하고 신나 싸놨다고요. 그때 저도 뭐 뉴스 다 봤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진압작전도 경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그 추운 날 1월달 겨울이에요. 좀 그 분명히 화염병 신나 쌓여 있는 거 아는데 소방서도 없이 가고 불이 펑 나가지고 6명인가 죽은 그 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게 좀 객관적 시각 어떻게 보면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떤 저 시각 자체는 여당에서 보시기에도 약간 어떤 그렇지 말을 설명을 좀
좀 정교하게 못한 그래서 뭐 시각을 고집하신다면 뭐 제가 고집할 건 없고요. 그 해석이 해석이 그렇게 그렇게 그냥 나올 수 있다. 과잉 진압에 네. 대한 부분을 저렇게 언급을 안 하시는 걸 보면 오해의 저분 소지가 머릿속에는 있다. 좋습니다. 그 어떤 과잉 진압에 대한 어떤 문제성을 문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인식을 않았다. 하지 않고 네. 있지 않나 이런 예, 좋습니다. 의심이나 추정이 가능하지 네네. 않느냐. 동감을 너무 하시니까 뭐 제가 아니 그 부분 저도 인식 같지 않으니까 예. 정말 저때 경찰이 너무 빠르게 준비 없이 진압해가지고 경찰관도 한 명 아마 예. 사망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예. 근데 제가 예, 좀 그래서- 첨언을 하고 싶은데요. 이건 뭐 설명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인식의 문제죠. 예. 첫 번째로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요. 국가인권위에서 예.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라고 이미 성격 규정을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폭력적인 저항 때문이라고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직도 용산 참사에 대한 성격이 규정이 잘못돼 있다. 예. 이 부분은 자신의 오점인지 절대 지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볼 때는 좀 행정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밀어붙이식으로 무조건 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계곡에 상인들을 철거를 시킬 때 대화 타협을 통해서 설득을 했거든요. 예. 그런 게 진정한 행정이지 무조건 밀어붙이기식 개발하면 뭐 합니까? 예. 그리고 또 개발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개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구성원들 사회가 잘 살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무리한 참사 6명이 숨져가지고 개발했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뭡니까? 결국적으로 집값 폭등됐고 땅값 올라갔고 예. 그리고 원주민들 쫓겨났고 세입자들 쫓겨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토건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발 이익을 다 챙겼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개발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부동산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여당이 할 말이 전혀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도 그 얘기는 했지만 예.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이 할 말이 없는 예. 거죠. 첫 번째로 첫째 부동산에 대한 실력이 전혀 없다. 예. 그 부분.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성도 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예.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여론이 나쁘게 돌아가고 예. 있는데 그렇지만은 국민의힘 하면 우리가 부자 정당, 토건 세력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하고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더 절실해야 되고 좀 더 빨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박영선 후보 발언은 뭐 아니, 저는 예. 그 부분을 들으면서 다 박영선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겠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본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런 식으로 그 심야에 알바 자리가 없어지면 무인화되면 알바 자리가 없어지는데 그게 왜 일자리가 안 줄어드는 거지? 예. 내 알바 자리 없어질 텐데. 예. 근데 그 알바 자리 없어지는데 그러면 그 편의점 주인이 알바비를 나한테 준단 말이야? 이런 데다 답은 없잖아요. 이게 알바가 없어지는데 이게 왜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안 줄어든다니 무슨 말이죠? 답이 없는 예. 거예요. 예. 또 AI 저 부분도 사실은 저게 내가 볼 때는 박영선 후보가 아는 척한 거, 아는 척. 예. 내가 볼 때는 AI 그게 통번역 대학원생 만나가지고 그러면 요새 뭐 자리에 일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직장을 어떻게 구해요?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라고 이 정도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한 업체 하나 소개해 볼까요? 그래서 스타트업 업체를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AI에 기반한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이 상황에 안 맞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자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 예. 제가 볼 때는 좀 멋을 내려다가 대치기 당한 거죠. 저도 교수님 답변해야 동의하십니까? 되겠죠. 예.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지 종합적인 평가를 내릴 것 예. 같아요. 첫 번째는 발언의 동기예요. 예. 왜 그러면 박영선 후보는 야간 편의점 알바 20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예. 그 동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알바생이고 밤새서 근무를 하니까 건강과 안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챙겨보자라는 측면에서 이 무인 점포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산업화 추세가 예. 계속해서 스마트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노동력을 AI가 대체하는 그런 산업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자리 증감 여부 이것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가 꼭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또 대체 산업이 발달하니까. 예.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스마트 시스템으로 가면은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맥락에서 아까 이제 통번역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되고 여기에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 스마트 시스템이 공장에 가면은 적절한데 이거는 안 맞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안 맞는 말인 게 스마트 시스템이 공장으로 가도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스템으로 인해서 AI가 노동력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노동력을 보존하고 인간다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죠. 예.
어떤 첨단 기술과 일자리의 관계의 어떤 총론에 대해서는 뭐 배 교수님 말씀을 이해하겠는데요. 네네네.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 돈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기 지금 야당에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거는 네네. 그 돈이 절실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거 밤에 무인 점포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신 것 같은데요. 뭐냐면 그럼- 그 일자리 너의 일자리가 지금 당장 없어진다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닌가. 그거는 이제 앵커 예. 말씀이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또 해명을 내놨냐면은 서로 협약을 하면 된다. 그리고 예. 점심시간에 그 일자리를 보장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현실성이 있는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신의원도 얘기했지만은 통번역 그 학생들에게 일자리가 이런 일자리가 예. 있다라는 이제 하나의 정보를 제공한 건데 그걸 가지고 비틀어대니까 예. 지금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너무나 흠집내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라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왜 주인이 편의점 주인이 내가 일 안 하는데 왜 내 알바비를 주겠느냐고요. 뭐 이렇게 예. 질문에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AI 문제도 자꾸 이제 방수 후보의 특징을 가해보니까 무슨 프로토콜 경제, 그다음에 스마트, 뭐 클라우딩, 무슨 이런 걸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게 자기 딴에 이제 중소기업 벤처기부 장관을 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자기는 유지하고 있다는 걸 흐름을 잘 알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싶어하는 취지 같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흠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도 되겠죠? 좋습니다. 비판하실 거 다 했죠? 지금 분석이 약간 여당의 분석도 약간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번 아까 신현 말씀하셨고 뭘 여쭤보려고 그러느냐 하면은 요번 선거의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 같은 분이 이미 이제 예방주사론이에요. 예방주사론. 예.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차라리 서울시장이 지는 것도 예방주사라고 생각하고 똘똘 뭉치면 다음까지 간다. 제가 볼 때 그래 안 봐요. 예. 저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을 잡기 힘든 게 첫째는 시간이 짧아요. 예. 아시는 대로 내년 3월이 선거예요. 예. 또 하나는 이게 또한 중도와 보수가 동조화 현상을 일으킨 거예요. 예. 지금까지 중도는 보수를 쳐다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단일화에 응하면서 작년 12월부터 흐름이 계속 중도가 보수 쪽으로 어떻게든 동조화 현상, 예. 같이 가고 있다고. 이 흐름 자체를 또 만들어낸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고 여러 가지가 겹치단 말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정부가 이걸 뒤집으려 그러면 예. 이 여건이 뒤집으려 그러면 그 국정 운영 기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예. 그것은 말하자면 실현과 실질 이걸 못할 것 같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예. 또 하나는 그래도 적어도 외교에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북한이 전혀 응하지 않아요. 예. 북한의 눈에는 김여정이나 김정은의 눈에는 남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백신 문제도 적어도 11월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가능성도 의구심이 들고 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점수 딸 여지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인사 스타일로 봐서 과감하게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의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여건이 진다면 대선에는 어떤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예.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대대적인 개혁, 반성을 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면 예. 그리고 정확하게 방향을 잡는다면 오히려 충분히 약이 될 수 있다. 예. 오히려 지금 상당한 리스크는 여권보다는 야권에 더 많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독자 세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국민의힘과 합칠 것인지에 따라서 다시 범보수가 분열될 수 있을 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가 많고 예. 다만 이제 지금의 흐름이 계속 가서 범보수 그리고 범진보가 1대1 대결 구도로 간다면은 현재 여론조사를 우리가 그대로 신뢰한다면은 예. 결국 이제 이재명 윤석열 또는 뭐 윤석열 이재명 1대1 대결 구도로 갈 가능성이 예.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제 51대 49의 싸움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과연 누가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예. 있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2030 젊은 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중요한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반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예. 반사 이익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는 지금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지금 민심 얻었다기보다는 현 여권에 대한 실정 예. 그리고 반감 그 반사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범보수의 후보가 된다면은 본인이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싸웠다. 예. 그리고 검사만을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하고 국민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안 제시, 비전 제시, 컨텐츠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다면은 상당히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예. 것은
제가 볼 땐 지금의 민심이 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필요해요. 첫째는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예. 왜 실패했느냐? 실력이 부족했다라는 예.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이 정권이 오만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공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 도덕성에도 상당히 지금 불신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설령 지더라도 바로 잡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약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의 뭐 좀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까지는 너무 앞서 나가신 거고 야당에도 불안 요인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것은 내분이에요. 내분. 예. 아시는 대로 이제 보수 정당이 지금까지 2016년 그러니까 그때 5년 전에 20대 총선 때 대표하고 나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지금 그 보수 정당의 특징 국민의힘의 관성적인 게 하나 뭐냐? 잘 되면 싸워요. 예. 다시 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고 나면 다음에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시장님, 시간이 다 돼가서 하나만 이제 그게 추가로 가장 큰 예. 야당의 예. 리스크예요. 추가로 여쭤보는 게 아까 동조와 중도층이 처음으로 보수한테 또 손을 내밀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 같이 가는 거죠. 지금 중도층이 여당 친여적인 분석가에 따르면 지금 중도층은 여당에 굉장히 분노를 해서 한 번은 찍어주는데 한 번은 찍어주는데. 예, 한 번은 찍어주는데 그 분노가 요번에 만약 그 야당이 크게 승리하면 그 승리하면. 분노는 어느 정도 풀리면서 다시 돌아올 거다. 풀린 상태에서 그 중도가 결국은 여기 분노하긴 했는데 과연 저 세력이 내가 지지를 보낼 만한 세력인가에 근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그 하는데요. 분석도 예. 그럴듯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면 다시 말하면 진보 성향을 지지하려면 중도가 예. 지지하려면 몇 가지 점이 필요한데 예. 몇 가지 이 여권 예. 전체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여권의 의지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정권 재창출에 대한 욕심이나 이게 지나치는 게 온 국민 눈에 보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 모든 정책이 시간은 다 됐습니다. 49대 51 정책이었거든요. 그걸 버리지 않는 이상 중도가 못 돌아가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